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진아 서울신문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합류한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시차 적응은 좀 되고 있습니까? 아침 제가 집이 좀 멀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빨리 일어나서 네. 아내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마을 운동하고 계시는 네, 분이죠.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기록해두겠습니다. 녹취를 해야 돼. 네. 네. 자, 한번 첫씩 가볼까요, 김진아 기자? 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네.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하려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제출했던 공소장에 이름을 명시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최 비서관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진위 여부 논란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이름을 이제 명시했다는 게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을 명시했다 바로 이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음,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 보도가 첫 보도였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최 비서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여기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반박 자료에서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서 최 비서관을 포함해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박할 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은 네. 최강욱 이름 석자를 공소장에 명시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 그렇죠. 건 아니냐 이거잖아요. 일단은 공소장에 피해자는 적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피해자 같은 예, 경우는 예. 최공공으로 하는 예, 경우도 예,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검찰이 반박하는 거는 다 적시했다고 하지만 애매해요. 참고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바로 그건데요. 네. 최강욱 비서관은 지금 참고인이죠. 신분인 거죠. 예, 뭐 공범도 아니고요. 예. 허위 작성죄는 사문서는 허위 작성죄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문서는 허위 작성이 될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기소가 있을 때 저희가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최강욱 그 비서관 같은 네. 경우는 설령 허위로 발급했다도 본인이 발급한 거면 죄가 안 괜찮아요.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 마음대로 써도 자기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그건 되지 허위, 그러니까 않습니다. 최강욱 비서관한테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예. 맞습니까?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거가 문제되지. 허위 작성죄는 공문서 허위 작성자가 성립하고요. 사문서는 의사가 진단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예. 그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예예. 네, 그래서 아마 공소장에도 업무방해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방해죄 이제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그 최강욱 변호사가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고 최강욱 비서관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가 됐는데 예. 일단은 최강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강욱은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 전 수석하고도 뭐 연관성이 상당히 친분 관계도 있고 네.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바로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냐면 검찰 인사를 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민정수석실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경찰의 세평을 들어서 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법무비서관이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결국은 검찰하고는 좀 대척 관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최강욱 비서관 같으면 저랑 뭐 저도 군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잘 아시나요? 잘 알죠. 아, 예. 그래요? 군 검찰입니다. 네. 검찰이 아니고요. 네. 완전 다릅니다. 조직 자체가. 검찰을 잘 아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공소장에 최강욱이라는 이름 석자를 명시를 한데 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죠. 언론 보도가 계속 되는 거는 앞으로 검사 인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이제 검찰 인사에 뭐 최강욱 비서관이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함께 뭐 네. 그 명단을 만들었네 만약 보도의 그러니까 배우도 그럼 검찰이라고 보시는 그건 겁니까? 뭐 제가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평이라는 거를 안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예,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음. 일반 변호사 한 명 뽑는데도 뭐 삼성 법무실이라든지 다 물어봅니다. 동기들한테. 당연히 검사 고위 검사 인사할 때
그럼 검찰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하고요. 경찰이 갖고 있는 음. 정보도 사실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직기관 비서관이든 뭐 민정비서관이든 이광철 비서관이든 당연히 이 자료를 얻는 걸 맞는데 그게 언론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검찰이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을 협박을 했네 안 했네는 사실은 진실 공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규명을 해야 될 대상이라도 놓는다 치더라도 네. 공소장에 최강욱이라는 이름 석자를 명시한 것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문제 여부가 뭐 검찰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음.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예.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예. 이름을 당연히 넣는 건 줄 알았는데 음. 아까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최땡땡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걸 이름 석자를 적었으면 망신주기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 말이 맞다면 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최 비서관이. 이제 그것도 좀 네. 그러니까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네. 참고인한테 소환을 한다라는 표현부터가 일단 그렇죠. 말이 안 네. 되고. 임의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응해서 그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그 내 자유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강제 수사를 하려면 영장 안 나와도 되고 서면으로만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네.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 영장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턴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 네. 검찰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뭐 보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최강욱 그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에 전화해서 조머시기가 있는데 이 사람 인턴한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직원이 몰라요. 조머시가 누군가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지금 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하고 끝냈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를 못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네. 지금 최강욱 변호사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를 따르면 했다. 원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기소가 됐다면 협박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그 어제 이제 그 한겨레가 이 보도를 하자마자 검찰이 반박문이 그렇죠. 나왔는데 반박문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공소장에 최강욱이라는 이름 삭제를 기재한 거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제 입장이 내놨는데 해당 범죄의 그 특성상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공범일 때는 기재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리고 공범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참고인이라면서요. 이 부분은 전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최강욱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인지 아닌지 공소장으로서 알 수 없게 기재가 되는 게 맞아요. 전 뭐 공직기관 아니 전 변호사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최강욱 이름이 뭐 흔한 이름이 아니니까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인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 변호사가 최강욱이 또 있다면 근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또 부분입니다. 검찰은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이름을 넣었는데 최강욱 비서관만 왜 빼냐?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주장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더라고요. 예. 최공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헷갈렸을까요? 최땡땡 최땡. 결국은 핵심은 여기는 그 좀 그 정리를 하자면 그 이름 삭제를 넣은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결국은 이 이름을 넣었는데 다른 복선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이. 또 그거는 최강욱 비서관 주장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성격을 굳이 좀 그래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열리는데요. 어제 첫날이었고 오늘도 열립니다. 네. 근데 가장 어제 뜨겁게 부딪혔던 사안이 후보로 지명될 때도 논란이었던 삼권 분립 네. 문제였고요. 저도 잠깐만 계속 그 얘기가 예, 나오고. 그 얘기만 계속 나왔고요. 네. 그 삼권 분립 위배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 반박이 처음에는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박이 좀 특이했는데요. 네.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직하고 현직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자기 입장을. 예. 근데 국회의장 무게감은 좀 잊은 게 아니냐. 너무 좀 입맛대로 주장이 않을까. 아무튼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여러 개 올라갔거든요.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냐, 예.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전직과 현직은 다르다. 예. 이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법적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어색한 거는 사실이에요. 국회의장이 서열 2인데 총리는 뭐 밑에죠. 5, 6위 정도잖아요. 5위. 5위죠. 5위. 예, 예. 그러니까 어색한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이 청문회 또 난리 칠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장관 한 명 임명을 동의하면 못하고 거의 다 임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총리도 동의가 필요하고 헌법상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정세균 총리가 아니면 지금 통과될 사람이 잘 없을 거라는 지금 상황을 또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얘기 무슨 뭐 세금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상권 분립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색한 거는 맞아요. 어색한 거는 뭐 그거는 뭐 그것도 잘 됐다고 하죠. 지금 아주 어색하다라는 정치적 표현을 쓰셨습니다. 박준 변호사께서.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하긴 어색한데요. 또 박광원 의원인가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게 되게 특이했는데요. 국회의장 지낸 사람이 총리라는 것은 상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인 의원은 하면 안 된다. 네. 판사 출신은 의원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 지금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저격한 거라고 하는데 또 듣고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을 법한데 의원과 또 의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라는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입법부가 그러면 행정부 밑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뭐 밑에 있는 거냐라는 또 뭐 불만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죠. 예. 장관하고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해요. 뭐 예. 그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그 주장이 일부 뭐 그런 부분은 어색한 측면이지 이걸 갖고 뭐 상권 분립이 몽테스키에 여기까지 나오면서 난리 칠 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시사 영역에 있다 보면 종종 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황우석 사태 때 생물학을 다시 생물을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공부해야 됐어요. 그렇죠. 기자들도 뭐 뜨게 되면 다 네.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네. 저는 문과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제 입으로 다시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최근에 아니 그 황우석 황우석 네. 사태 때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많이 네, 했었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몽테스키에까지 나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과 부하의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상관하고 뭐 직책상으로는 서열이 1인이 제일 높으니까 대법원장이지만 뭔가 뭐 전원 합의체를 한다든지 뭐 판결을 할 때는 각자 같은 표를 동급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봐야 되죠.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대법관 출신 총리 지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안대희 대법관 아,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예, 박근혜 그렇죠. 정부 때 총리 물론 낭만은 했습니다만 총리 지명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제 뭐 청문회에서 이제 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총리 지명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 의원 되는 건 뭐 그렇지 치더라도 여기 평자 들어가니까 뭐 그런 뭐 그 얘기가 논리가 나오는데 그럼 그렇다 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총리로 지명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장도 서열 3입니다. 네. 둘이 공이 예. 대법원장이라면 예. 근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가 거의 같다고 봤을 때 그것도 지금 논리대로는 문제가 되는데 요건 차이는 하나 있긴 해요. 그 대법관들은 퇴직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장도 김용준 소장도 퇴직한 후에 총리 이제 인준을 받을까 말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달라요. 정세균 의장은 현직 의원. 예. 현직 의원이고 직전 의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어색하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원리의 문제가 있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은데 한정을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자, 상권 분립의 가장 기본은 행정부가 의회가 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그렇죠. 된다. 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실제적인 어떤 효과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면 행정 그 총의장 출신의 그 총리가 통로가 돼서 행정부가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몽테스큐 상권 분립 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여쭤보는 게 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렇죠. 여당의 다수당의 그 다선 의원이 의장이 되고요. 뭐 국회의장이 돼서 뭐 지금 야당 주장은 그래요. 총리의 통로가 된다면 뭐 다 행정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냐 총리하려고. 그건 말만 그런 거고요. 사실은 국회가 돌아가는 게 그 여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도 있고 의장이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데는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됐다고 야당 의원들이 내내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그건 않죠. 아니라고 하고요. 또 그래서 어제 정세균 의장이 협치 뭐 강조하면서 네. 뭐
같이 연립해서 뭐 정권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대안으로 뭐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계속 시끄러운가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 이걸 얘기죠. 할게보다는 좀 없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많거든요. 뭐 축의금이라든지 그걸 해야지 차라리. 포스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데 그 의혹이 항상 뒤에 나오고요. 앞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자꾸 거죠. 사회책 얘기를 예. 해요. 우리 고등학교 정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의혹이 나올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삼권분립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예. 네, 오늘 할 만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총리 청문회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네. 되니까 오늘까지요? 오늘 하루 더 하죠. 하나 더 합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가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게 민식이법 통과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보행 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하고 과태료도 인상되는데요. 2배에서 3배로 인상되는데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각을 잡고 싶은 건 제2의 민식이를 막을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과연 네. 막을 수 있겠냐?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효과가 있을까 이건데요. 음. 저는 좀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점에서? 이거 관련된 입법이 아직 보완이 안 됐거든요. 네? 어떤 입법이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통과이 됐는데 나머지 관련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음입법이 있거든요. 네. 한음입법이 제가 알기로 2016년에 좀 장애 아동인데 그 차량 안에서 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수십 일 동안 이제 투병 중이다가 결국에 죽었는데 그때 그래서 2016년에 한음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 뭐 관련된 법안인데 주목도 못 받고 지금 3년째 계류 중입니다. 다 4년째. 통과가 예. 되려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CCTV 같은 게 설치가 더 우선이거든요. 네. CCTV 설치 의무는 이제 민식이법에 추가를 시켰는 도로교통법에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있어야 되고 설치되려면 하반기까지 걸립니다. 결국 이 처벌만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게 될지 한번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쿨존에서 네. 속도 줄이는 거를 조금 앞차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앞에 느려지면 근데 빵빵거리고요. 뭐 인터넷 이런 데서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과하 예, 저도 보이기는 사실이에요. 어제 이걸 사실.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댓글을 좀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뭐만 하려면 다 법으로 규제를 하냐. 아니 그리고 뭐 시속 예. 20km 이하로 그러니까 운행하라는 게 그 말이 쉬운 그렇죠.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경험담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25년 전쯤인데 네,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로 막 그 진땀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그러니까 오니까 되게 서행을 했죠. 네. 골목길에다 보니까 차도 계속 그러니까 있고 하니까. 근데 가는데 그러니까 꼬마애가 튀어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제 차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막 진땀이 흐르는데 내려가지고 다쳤나 보니까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잠깐 스쿨존을 지나갈 때 20km 이하로 운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결국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어떤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걸 꼭 과한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처벌이 강해요. 사망 사건 나면 무슨 살인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거를 이번에 강화했는데 그래서 댓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처벌을 강화한다. 이게 메시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스쿨존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처벌이 강화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굳이 처벌 안 당하더라도 나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각성 효과가, 예, 각성 있는 효과가 거죠. 있는 건데 경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계 플러스 CCTV 설치한다면 보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근데 것 어떤 같긴 분들은 한데요. 학교를 아예 폐쇄하지 그러냐 이런데 그건 좀 너무 너무 감정적인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하다 싶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그러니까 기울이고 경계를 하자.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의도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이런 성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는데 이 사법개혁 운영할 때 좀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 위반했다 해가지고 막 징역 3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봐서 판단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들어요. 항상 주목 받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또 잊혀지거든요. 어차피 또 지금 국회가 좀 있으면 끝나니까 사실 법 통과가 쉽지가 않죠.
그게 좀 제가 나머지 아쉽습니다. 법들. 예.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니까 뭐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그 물론 가장 좋은 건 자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좀 더 어떤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희 사랑님 같은 경우는 속도 30이면 절대 느린 거 아닙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효린의 구하나님은 스쿨존이나 아파트 근처에서는 제발 천천히 갑시다라고. 네, 제발. 네, 어른도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 속도는요. 우리가 좀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김진아 서울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